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태국 방콕 의명소 짜뚜짝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0층 높이의 태국 감사원 신청사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강진으로 무너진 방콕 정부 신청사 건물의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선상에 중국 철도 제10 공정그룹이 올라왔습니다. 방콕 포스트 등 태국 언론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가 붕괴한 신청사 건물의 시공을 맡은 중국 철도 제10 공정그룹이 수주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태국 PBS 방송은 붕괴 건물의 건설, 입찰 과정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며 패통탄 총리가 일주일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조사에는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철도 제10 공정그룹은 2018년 태국 법인을 세운 이후 현재까지 태국에서 총 50억 바트, 한화 약 2142억 원 규모의 13개 프로젝트에서 입찰을 따냈습니다. 이 업체는 푸켓 타운하우스, 태국 왕리 백운 보급부 건물, 송클라병원 외래 건물, 나라티와 공항 터미널 등 학교, 정부단지,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지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태국 총리가 직접 대놓고 중국 시공업체를 강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태국 감사원 신청사 건물 잔해에서 가짜 철근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미달의 철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국은 이 철근이 지난해 12월 안전, 환경규정 위반으로 폐쇄된 태국 내 중국 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파악했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철근이 이미 태국, 라오스 고속철도 공사에도 공급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단순히 건물 한 채가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태국 전역의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가짜 철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일 태국 산업부가 무너진 방콕 건축 현장 잔해에서 수거한 건설 자재를 테스트한 결과 샘플 소수에서 품질이 기준 이하인 불량 강철을 발견했다고 전해 중국 건설 관련 업체들이 수사선상에 대거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사고 초반에는 지진의 강도가 매우 큰 탓에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건물이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으냐 의문이 제기됐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부실 시공이었다는 심증이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 본토에서도 일반 가옥이 아닌 대형 빌딩이 무너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대형 빌딩은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태국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총리는 방콕 시내 수많은 건물과 공사 현장이 있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곳은 이 건물뿐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공사 관련 서류를 빼돌린 중국인 4명을 체포하고 조사 중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 불법 침입해 공사계약, 입찰 관련 문서 등을 빼돌리려다 적발됐습니다. 사고 관련하여 은폐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 문서들을 압수하고 이들이 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은폐를 시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고는 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1대1로를 천명하며 승승장구하던 중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잠비아에 있는 중국 소유의 광산에서 산성 폐기물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강하류 100km 이상이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잠비아 키트웨이 인근 중국 금속리치 잠비아 광산의 테일링댐이 무너진 건 2월 19일이었습니다. AP통신 등 중국 소유의 이 구리광산에서 나오는 산성 폐기물을 보관하던 테일링댐이 무너지자 댐 하류의 주요 강이 100km 이상이나 오염되었고, 강은 순식간에 죽은 강으로 변해버렸다고 타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염이 이 지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 및 기타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인 구리의 세계 10대 생산국 중 하나인 잠비아에서 주요 구리채굴 광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9일이었습니다. 댐 붕괴로 인해 고농축 산성물질들과 용해된 고형물, 중금속을 함유한 약 5천만 리터의 폐기물이 잠비아의 가장 중요한 수로 카푸의 강과 연결되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사건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환경재앙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번 폐기물 유출은 잠비아의 심장부를 통과하는 1500km가 넘는 카푸의 강유역을 오염시켰고, 이것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잠비아 수자원 개발위생부는 현재 강둑을 따라 경작되던 농작물들도 파괴됐다. 채굴 폐기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다른 지역으로 운반되면서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 사건 직전까지 카푸의 강은 활기차고 살아있는 강이었다. 그러나 사고 후 물고기가 죽고 근처의 새들이 거의 즉시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이 죽어 완전히 죽은 강이 됐다. 믿을 수 없다.
하룻밤 사이에 카푸에강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잠비아의 2천만 인구 중 약 60%가 카푸에강 유역에 살며 어업과 농업 및 공업용 물 공급원으로 어떤 식으로든 카푸에강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강은 수도 루사카를 포함해 약 500만 명의 식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번 중국이 건설 중인 데미붕괴에 따른 산성물질 누출로 약 70만 명이 살고 있는 인근 도시 키트웨에 대한 급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 정도 피해라면 중국 때문에 나라 전체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비아 정부는 산성을 중화하고 피해를 되돌리려는 시도로 수백 톤의 석회를 강에 떨어뜨리기 위해 공군을 배치했고 회속선들이 강을 오르내리며 석회를 운반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잠비아 정부 대변인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중국 금속리치 잠비아가 정화 작업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중국은 잠비아와 이웃인 콩고, 짐바브웨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광물이 풍부한 국가들에서 대규모로 광업을 운영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국 소유의 구리광산은 잠비아의 안전, 노동 및 기타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난에도 직면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치명적인 산성 폐기물을 강에 유출하고 만 겁니다. 사고를 일으킨 광산업체는 중국 관영 비철금속 기업이 대부분을 소유한 시노메탈리치 잠비아입니다.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광산들은 잠비아 당국의 명령으로 가동을 중단했지만 많은 잠비아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공을 들이던 파나마 운하에서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수한 파마나우나 크리스토바랑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최대보호 리카싱이 이끄는 청풍그룹이 운영해왔는데요. 지난 3월 4일 밤 홍콩 최대보호 리카싱이 이끄는 청풍그룹은 그룹사나 청풍 허치슨홀딩스가 전세계 23개국에서 운영하는 43개 항구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해 전세계의 이목이 이 뉴스에 쏠렸습니다. 거래 금액은 무려 228억 달러나 됐습니다. 또 파나마운하 양쪽 입구에 있는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바랑을 운영하는 파나마 포트 컴퍼니 지분 90%를 넘긴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청풍그룹이 파나마운하에서 운영하는 두 항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항구 운영권을 청풍그룹이 보유한 점을 들어 중국이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파상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파나마운하 환수를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파나마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는 미국의 위협에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곧 중국과 체결했던 1대1로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나마는 8년 전인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고 이듬해인 2018년 중남미 국가로는 처음으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에 결국 청풍그룹과 맺은 항구 운영권 계약도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블랙록 컨소시엄에는 블랙록 외에 미국의 인프라 분야 사모펀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스위스 MSC의 항만운영 자회사 터미널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입니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블랙록 컨소시엄은 미주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걸쳐 23개국 43개 항만에 대한 지분 80%와 파나마 포트 컴퍼니의 지분 90%를 인수합니다. 청풍그룹도 총 19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청풍그룹은 이번 계약이 순수한 상업적 거래라고 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협상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한때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번 거래를 진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파나마운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파나마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교통요충지로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사시 대서양 쪽 미 해군이 이곳을 통해 아태 지역으로 나가고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물동량의 58%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이런 곳을 중국이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친미 국가였던 파나마는 2017년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 재임기부터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급기야 파나마는 오랜 수교국인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가 하면 2018년에는 중남미 국가로는 처음으로 1대1로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나마를 직접 방문하는 등 신중국가로 변신해 미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중국은 이후 8년간 광업, 통신, 건설 등에 걸쳐 40여 개 국유기업이 파나마에 진출했고 50억 달러 이상을 파나마에 투자했습니다. 40억 달러가 들어가는 파나마시티 다비드 고속철도를 비롯해
10억 달러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 신축, 14억 달러가 투입되는 문화제사대교 건설, 아마도르반도 유람선 터미널과 중국 대사관 건립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친중 성향의 바렐라 대통령이 2019년 퇴임한 이후에는 상당수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이미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투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운하의 태평양 쪽 입구인 아마도르 반도에 중국 대사관을 건립하는 계획도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드나드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초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파나마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론이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각종 프로젝트로 인해 파나마가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과 같은 다른 1대1로 참여국처럼 중국이 파놓은 채무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는 2017년 한반도 타항 건설 과정에서 중국에 진 11억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 이 항구에 대한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파나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중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그랬듯이 파나마를 채무함정에 빠뜨려 항구 등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도 중국의 파나마 진출 상황을 추적하면서 의도를 분석해왔는데요. 작년 3월 미아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 남부사령관은 중국 기업의 파나마 투자에 대해 겉으로는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유사시 중국군을 위한 심수함과 해킹시설, 우주기지 등으로 활용할 전략 적요 충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해외에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곧 국내 건설사가 시공한 동남아시아 최초 종합철도 시험센터가 싱가포르에서 문을 엽니다. GS건설은 2020년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6억 3,95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로 이 공사를 수주했는데요. 최근 GS건설은 싱가포르의 동남아 최초 종합철도 시험센터 준공을 마쳤습니다. GS건설이 준공한 싱가포르 종합철도 시험센터 SRTC는 동남아시아로는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10번째 종합철도 시험센터인데요.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연장 16.9km의 시험선로 3개를 개설하고 종합관리동, 통제센터 등 10개 동을 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GS건설은 또 한 번 글로벌 철도건설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만일 중국이 건설 중인 방콕의 고층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해 지진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중국의 부실공사는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중국의 해외 건설 수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폭발 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샤오미가 배터리 문제가 아닌 운전자 미숙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중국 기업의 불신을 상쇄시키기 위한 일석이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고들이 하루 걸러 터지고 있으며 국제 여론은 이미 중국 매체들의 여론 플레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럼 중국 여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4분께 중국 안우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이 폭발했습니다. 젊은 20대 여성 3명이 차 안에 갇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입니다. SU7은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닝더스다이와 비아디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레이진 샤오미 회장은 SNS에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사고 후 폭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론은 사고 이후에 일제히 젊은 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히 믿으면 안 되며 조작이 미숙한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3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 사고를 언급하며 자율주행의 위험성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 운전자들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 펑파이도 같은 날 자율주행 기능은 초기 단계라며 운전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들은 과속을 하지 않았고 이상을 감지한 이후 수동 모드로 분명 전환했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운전자가 잘못한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언론들은 배터리 문제를 제외한 자율주행 기능 미흡과 운전자의 조작 미흡에 따른 사고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중국 언론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폭풍이 예상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인 주가는 최근 들어 20%가량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장중 59,450원으로 상장 이래 최고점을 찍은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2일에는 장중 44,400원까지 추락했고 종가 기준 44,5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상향 기조를 보이던 주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셈이죠. 레이진 회장의 SNS 마케팅이 불쏘시개가 되어 여론을 불편하게 만든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이틀 뒤가 되겠습니다. 레이진 회장은 SNS에 샤오미 15 울트라 모델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우한대학에 방문해 야간 벚꽃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사고로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대중들의 문매를 막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휴대폰과 전기차 사업 모두 그에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시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까지 터지며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샤오미 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중국산 배터리가 대형 사고를 일으킨 셈인데요. 배터리 폭발은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이기 때문에 이번 아파트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일 SNS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나면서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아파트 14층 베란다 측과 반대쪽 창문에서 동시에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잔해물들이 함께 나와 지상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이후 시꺼먼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이 집에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다수의 희생자를 낳을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입니다. 해당 배터리는 전기 스쿠터에서 개조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중국에서 전기 스쿠터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CATL, 비아디, EVE 에너지 등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합니다. CATL은 대형 스쿠터 브랜드에, 비아디는 중저가형 전기차나 이륜차에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아디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나 중국 내 배달업계나 공유 스쿠터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완성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셀 형태로 다른 배터리팩 제조사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비아디 제품이 중국 내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폭발 사고는 하루 걸러 하루 일어나는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영상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폭발된 영상을 보시면 엄청난 양의 리튬 배터리 셀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저 배터리에는 18,650개의 리튬 배터리 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폼팩터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기재됐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중국 산둥성 지닝에서 운송 중이던 전기차가 운송 차량에 실린 채 그대로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적인 폭발이 일어나며 검은 연기와 화염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비아디에서 만든 전기차로 배터리 폭발에 따른 사고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작은 도로변 근처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강력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관련 기기에서 갑자기 펑하고 폭발음이 나더니 강력한 불꽃이 일면서 순식간에 주변을 새까맣게 태웁니다. 같은 공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 2명은 폭발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고 불은 어둠 속에서도 지속적인 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것들을 전소시켜버립니다. 중국은 탈부착식 배터리 교환형 시스템을 내세우며 올해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과연 폭발 이슈를 잠재우고 저 배터리를 탈부착하겠다는 수요가 있을까요? 배터리 폭발 사고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폭발물 저장 창고나 다름없다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번에 발생한 아파트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를 보니 중국식 부실공사 아파트에서 중국산 배터리 폭발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중국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 2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중국 소유 구리광산의 댐 붕괴로 약 5천만 리터의 산성 폐기물이 강으로 대량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00km에 이르는 범위의 죽은 강이 생겨났고 그 일대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근처 서식 중이던 조류는 사라지고 7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따른 부채 부담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실상 중국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인데요. 생태계 피해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광산에 지은 댐마저 부실공사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인프라 산업을 맡기는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는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하향세를 견인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과 1대1로 사업을 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1대1로를 공식 출범하고 2015년부터 아프리카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이 된 시점부터는 아프리카 50여 개국이 1대1로 사업에 발을 담갔는데요. 그러다 2022년 스리랑카와 잠비아가 IMF에 도움을 요청하며 엄청난 빚을 지고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은 아프리카의 경제 위기를 촉발한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중국이 낮은 금리에 돈도 빌려주고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 개발을 도와줬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대1로를 명분 삼아 개도국들에게 중국 의존도를 높여 결국 감당 못할 부채를 떠넘겼고 이른바 부채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금전이 부족해 개발을 못하고 있던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 금액으로 큰 대출을 받아 개발도 할 수 있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프리카에 감당 못할 정도로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항구나 광산 등 전략적으로 자산을 요구해 취득해가는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중국이 천연자원이 많은 아프리카에 손을 내밀었던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질타가 이어지자 당시 중국은 아프리카 17개국에 대해 일부 부채 탕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여주기식 발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와 체결한 계약이 불투명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중국산 자재를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중국 기업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성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잠비아와 스리랑카는 중국 1대1로 사업 투자를 기점으로 국가 채무가 늘었습니다. 큰 빚으로 거하게 투자했지만 그로 인해 거둬들인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뼈아픈 결과로 남았습니다. 2023년 중국 1대1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한 금액만 무려 29조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1대1로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감행한 곳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아프리카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리, 코발트, 리튬과 같은 자원이 풍부한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의 중국 투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스리랑카는 중국 항만공사의 한반토다 항구 건설 중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국 항만공사의 운영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황당합니다. 무려 99년 동안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조건인데 사실상 영구임대인 셈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불균형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운영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자원을 함부로 가져갈 권리까지 갖진 못합니다. 다만 항구를 통해 물류 네트워크를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실상 아프리카 대륙에 군사기지를 설치, 전략 거점을 확보해 중국 전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8월 중국이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실제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설치한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1대1로 사업과 얽혀있는 개도국들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포함 해당 사업을 축소하는 기조로 바꾸는 큰 변환점이 됐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아프리카는 1대1로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 탄자니아는 코레일에 자국 최대 철도 사업인 표준궤 프로젝트의 운영과 유지 보수를 부탁했습니다. 탄자니아 철도 사업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유지 보수를 한국에 요청한 것을 보면 부채폭탄으로 신뢰관계를 잃은 탄자니아가 중국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었나 봅니다. 또한 중국 건설사들의 기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와 운영은 한국 기업에 맡기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코레일은 에티오피아, 보츠와나와 철도 전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아프리카의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코레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나라와의 인력 양성, 철도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분야까지 철도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케냐로 이어지는 신규 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노선의 운영, 유지 보수 분야는 물론이며 케냐로 이어지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버려놓은 1대1로 사업을 한국이 마무리 짓는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적극적인 노력도 한몫했습니다. 올해 초 한 사장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직접 방문해 철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엔 한국을 방문한 스테파나모나 가나 재무부 차관을 만나 철도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만남을 통해 한국과 가나가 경제개발협력기금을 활용한 철도 사업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코레일은 2년 연속으로 해외 사업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며 해외 철도 시장에서 K철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코레일과 함께 한국 철도 사업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2021년 7월 탄자니아는 현대로템으로부터 17대의 전기열차, 기관차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차량들이 탄자니아 철도공사에 인도돼 운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최근 모로코에서 2조 2027억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 수주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 수주는 철도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로코 철도청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통근형 메트로 차량 240칸, 도시 내부를 오가는 메트로 차량 200칸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철도 차량 점유율 1위인 중국 기업 CRRC와 2위인 프랑스 기업 알스톰을 제치고 점유율 10위인 현대로템이 수주를 따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공급할 2층 전동차는 시속 160km급으로 설계됐고 모로코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을 연결하게 됩니다. 모로코는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 대륙 6개 국가에서 열리는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 하나입니다.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수주 이후 추가 발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튀니지, 탄자니아, 이집트 등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 경험을 축적한 만큼 이번 수주를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힐 계획입니다. 이번 수주는 국내 철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차량 부품의 약 90%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제작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 수만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국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주 소식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량의 유지보수는 현대로템과 코레일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하며 K철도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했습니다. 특히 코레일은 유지보수 핵심 기술 확보를 원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요구에 맞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 현대로템, 국내 중소기업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쓴맛을 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마치 한국 기업들이 구세주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